텀 프로젝트 2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번 솔루션에 대한 챕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챕터 1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듯 그래프는 약 3년을 주기로 라이징 섹션이랑 폴링 섹션이 반복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 라이징 섹션이 나타나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자들은 더 많은 메모리를 구입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폴링 섹션이 나타나는 이유는 공급업체의 대량 생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생산량을 늘리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이에 따라 가격이 다시 내려갑니다. 이러한 현상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게 슈퍼사이클입니다. 챕터 2 메모리 반도체의 치킨 게임입니다. 치킨 게임을 한 줄 요약하자면 기업들 간의 가격 경쟁입니다. 각 기업들은 메모리 칩을 생산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어느 한 측의 기업이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다른 한 측의 기업이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점령할 수 있기에 기업 간의 가격 경쟁이 계속됩니다. 이러한 경쟁에서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수율입니다. 수율은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생산되는 유효 제품의 비율을 뜻합니다. 수율이 높으면 동일한 생산 라인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으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수율을 유지하는 게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치킨 게임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 치킨 게임 결과로는 디램 시장에서 높은 수율을 유지하지 못한 인텔 기업이 퇴출당하고 일본, 미국은 각각 80%, 50%의 수율을 기록하며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두 번째 치킨 게임 결과 키몬다 기업이 퇴출당한 반면 삼성전자는 수율을 높이는 새로운 적층 방식인 스택 방식을 도입해 대중적 시장을 공략했고 한국이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치킨 게임 결과 디램 가격 급락으로 엘피다 기업이 퇴출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빅3 체제로 돌입하게 됩니다. 챕터 3 슈퍼사이클의 미래에 대한 예측입니다. 현재 상황은 공급 측면에서 하이닉스, 키옥시와 마이크론만 봐도 생산과 향후 설비 투자를 줄이고 있는 추세이고 웨이퍼 투입 감산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품종 대량 생산의 특성을 띠는 메모리 반도체의 소비가 줄어든 상황이라 재고가 넘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라이징 사이클이 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첫 번째 근거는 메모리 반도체 중 디램을 보면 수요의 40%가 서버입니다. 서버 투자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서버 다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규모가 있습니다. 때문에 서버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즉 지속적인 수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근거로는 자율주행과 메타버스의 상용화가 이루어지면 대용량의 데이터 양이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는 자율주행과 메타버스의 상용화가 잘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적겠지만 향후 상용화가 잘 이루어진다면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도 따라 늘어나면서 슈퍼사이클의 상승 곡선이 다시 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문제 2번 솔루션의 챕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챕터 1은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앱스트랙 부분을 읽어봤는데 플래너, 핀, GAA, FET을 설명하기 전에 FET의 기본적인 동작을 찾아보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을 잘 설명해준 부분이 있었고 현 FET의 스케일링 챌린지를 설명하고 차대 반체를 설명하는 부분이 잘 나와 있어서 이 논문을 선택했습니다. 챕터 2는 FET의 기본 구조와 동작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사진은 45나노미터 N 모스펫의 전자현미경 이미지입니다. 필드 이펙트 또는 캐피시티 커플링을 통한 전기 게이트를 사용하여 채널을 통해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압 캐리어의 흐름을 제어하는 기본 구조를 보여줍니다. 다음 그림은 N타입 FET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입니다. 에너지 관점에서 그림을 해석했을 때 게이트 바이어스는 게이트 아래에 있는 채널의 에너지 대역을 바꾸는 데 사용됩니다. 즉 다시 말해 게이트 바이어스는 트랜지스터가 켜지거나 꺼지는 시점을 조절하거나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차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추가로 람다 길이는 소스 또는 드레인부터 채널까지의 길이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다음 그림은 커패시터 네트워크의 계략도를 나타냅니다. 앞서 B에서 언급했듯 게이트 바이어스로 채널의 에너지를 조절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캐패시티 커플링을 잘 분석해야 합니다. 이 게이트 효율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 다음 페이지에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게이트 효율과 관련된 식입니다. 여기서 CQ는 FET의 스위칭 동작을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게이트 효율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게이트 바이어스가 문턱 전압보다 낮은 경우에는 CQ는 무시 가능해지는 수치가 되고 기생 커패시턴스는 VG에 따라 급격하게 변하지 않으므로 왼쪽 그림처럼 VTH보다 작은 구간에서 ID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선형의 그래프를 띠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선형 구간에서는 게이트의 정전기적 성질에 따라 결정되는 SS도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됩니다.
이 식을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SS 값은 그래프의 가파른 정도에 반비례하는데 기울기가 클수록 SS의 값은 작아집니다. 이때 게이트의 효율은 좋아집니다. CQ가 CGOX보다 커질 경우에는 게이트 효율은 0에 가까워지고 포화 상태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그려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VD는 드레인 전압이고 드레인 단자는 장치가 작동을 한 뒤 다른 작동 모드에서 바이어스로 활용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채널의 풍부해진 모바일 전화에 의해 팻이 저항기처럼 작동하여 다음과 같이 선형의 그래프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구간에서는 드레인 측에서 이동 전화가 고갈되어 채널에서 전류가 차단되는 현상인 핀치 오프 현상이 발생하여 왼쪽 그래프에서 살펴볼 수 있듯 전류 포화 상태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팻의 가장 중요한 성능인 전력 소비를 나타내는 P와 지연을 나타내는 타우는 다음과 같은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습니다. 챕터 3는 앞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플래너 팻, 핀 팻, GA 팻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플래너 팻은 한 면으로 전류를 제어합니다. 게이트 전압을 가하면 게이트와 소스 드레인 사이에 채널이 형성되어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됩니다. 평면 구조로 되어 있고 단순한 제조 공정과 비용적인 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누설 전류가 많고 작은 장치로 인해서 성능 향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핀 팻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면으로 전류를 제어하고 게이트에 전압을 가하면 핀의 전달 특성을 제어하여 전류의 흐름을 조절합니다. 게이트 주위에 나무가지 모양의 3D 핀을 가지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누설 전류가 좁고 좋은 에너지 효율, 높은 집적도가 장점이지만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AA 팻은 4면으로 전류를 제어합니다. 반도체 채널을 모든 방향으로 둘러싼 형태로 되어 있고 누설 전류가 적어 에너지 효율이 좋고 디자인이 다양한 방면으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설계 과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챕터 4는 팻 확장의 한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사진은 팻의 전형적인 구조를 나타냅니다. 팻을 스케일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디바이스 길이인 CGP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소스 및 드레인 영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생 저항들이 발생하고 게이트와 소스,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생 커패시턴스가 발생해서 스케일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생 저항의 증가는 전달된 전압과 전류 사이의 감쇄를 초래하므로 신호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기생 커패시턴스의 증가는 전기 신호의 트랜지션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더 높은 소비 전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스케일된 팻에서 생길 수 있는 4가지의 누설 전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게이트 누설 전류입니다. 축소된 팻에서는 게이트 길이와 절연 두께가 작아지면서 게이트 채널 간의 누설 전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채널 누설 전류입니다. 축소된 팻에서는 채널 길이가 줄어들고 따라서 누설 전류도 증가합니다. 세 번째는 리버스 다이오드의 정현 누설 전류입니다. 축소된 팻에서는 PN 접합부도 작아지면서 누설 전류가 더 크게 발생합니다. 네 번째는 GIDL 누설 전류입니다. 축소된 팻에서는 게이트 길이가 짧아지면서 GIDL 누설 전류도 크게 발생합니다. 챕터 5는 차세대 반도체 관련 이야기입니다. 다음 그림은 앞으로의 트랜지스터의 구조를 트랜지스터 저항의 관계를 생각해서 계략적으로 설명한 그림입니다. 이 중에서 저는 각 유전체 재료의 음의 커패시턴스 상태를 활용하여 게이트 효율의 단일 상한을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NC팻이 차세대 반도체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음 그림은 NC팻의 단면 모양입니다. 그림을 보면 핀팻 소자의 각유전체를 결합한 구조의 모습입니다. 이 각유전 물질인 HGO를 3나노미터 이하의 GAA 팻에 구현시키는 것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반도체가 NC팻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 1번 각유전체 물질 HGO입니다. 다음과 같은 구조가 NC팻의 구조입니다. 각유전체 HGO를 이용하여 절연막을 구성합니다.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정전 용량이 작아졌던 MOS 소자와는 달리 NC팻 소자는 두께가 두꺼워졌음에도 정전 용량이 올라갔다는 게 특징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각유전체의 이력 현상을 보여줍니다. 전압이 0으로 내려와도 전하량이 여전히 존재하고 마이너스 전압으로 넘어왔는데도 플러스 1대와 똑같은 분극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음의 정전 용량을 뜻합니다. 근거 2번 누설 전류의 최소화입니다. 기존에는 산화막의 정전 용량을 높이기 위해 두께를 얇게 만드는 과정에서 모여있던 전류가 얇아진 산화막을 뚫고 탈출하면서 연산에 필요한 전하가 사라지고 누설 전류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각유전체로 인해 절연막의 두께가 한층 두꺼워지면서 방어막이 탄탄해지는 효과가 발생해 정전 용량도 늘고 누설 전류까지 막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셈입니다. 근거 3번 낮아진 문턱 전압입니다. 이 부분이 문턱 전압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일반 하이K 물질에서보다 각유전 물질 HGO에서 더 낮아진 문턱 전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를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 소모를 낮춰주기 때문에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은 이 구간의 기울기, 즉 SS를 살펴봅니다. 이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0V와 문턱 전압 사이의 볼티지가 작아지고 이에 따라 누설 전류가 작아집니다. 즉 기울기가 클수록 그 역수값인 SS는 작아지고 이에 따라 누설 전류도 작아져서 에너지 효율 면에서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에서는 SS 값이 이 정도 수준까지 도달한 상태이고 그 이하로도 진입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퍼런스 부분입니다. 제가 참고한 강의 자료 및 기사는 다음과 같고
제가 참고한 논문은 네이처에서 가져온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논문이었습니다. 이상 톰 프로젝트 2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